안녕! 소장입니다. 3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계약의 이해입니다. 시작을 여는 글 확인.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지금 심는 것을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기에. 이건 여러분한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선생님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할게요. 근데 뭐 최선을 다한다, 이거는 뭐 농부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심는 것을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기에.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이 우리 EBS에서 정치와 법, 뭐 그전에는 법과 정치, 뭐 그전에는 참 오래되기도 했네요. 법과 사회 시절에도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도 메일을 받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저런 채널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뭐 선생님 강의를 EBS에서 듣고, 그 다음에 뭐 정치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 전공을 하기도 하고, 뭐 법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수능 시험 말고요, 이미 성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해서 또 다른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는데 정말 뿌듯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영광된 느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당장은 학교 시험에서 1등급과 만점, 뭐 그 다음에 가서 뭐 수능 시험에도, 뭐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비슷한 전공이다라고 한다면 또 이 내용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열심히 하면 뒤에 가서도 큰 쓸모가 있지 않을까. 또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 파트는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법률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법 파트 들어갈 때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문장도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다소 이런 느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 대학 갔을 때 막 선배님들이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해. 무엇이든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쪼갠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처음에는 또 되묻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정말 존재하긴 하나? 그냥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그렇게 좀 멋진 말로 표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잠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번 강의 주제가 계약이잖아요. 그럼 그 계약이라는 말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계약을 맺은 거지? 어떤 내용으로 맺었을까? 그 다음에 언제 성립한 것이고, 누가 청약을 한 것이고, 누가 승낙한 것인가? 이거 뒤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립한 것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그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잘 이렇게 법률관계가 진행이 된 게 맞나? 이렇게 쪼개서 정리하는 연습을 이번 강부터 하기 시작할 건데요. 이번 강의 생각 열기는요, EBS 최초 시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보면, 짜잔, 우리 소현입니다. 소현이. 우리 그 그래픽 감독님의 딸입니다. 돌잔치예요. 돌잔치. 이 돌잔치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독님 혹시 돌잔치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락 페스티벌입니다. 정말 선생님 이 강의에 자막을 넣어주시는 분은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잔치가 영어로 락 페스티벌. 그 선생님만 주장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죠. 첫 돌을 맞이하여 엄마 아빠가 준비한 이 돌잔치. 감독님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이 돌잔치 안 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돌잔치에 답례품이 있었나요? 답례품. 대체로 보면 답례품에 수건 이런 거 줘요. 여러분 이거 꼭 적으실 필요 없어요. 막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돌잔치, 답례품, 수건. 그러면 이 수건을, 혹은 여기 올려져 있는 막 음식들도 있고, 이런 또 막 장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엄마 아빠가 다 손수 준비했겠습니까?
이 공간도 다 집에서만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돌잔치를 치르려면 어딘가 공간도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답례품, 수건이다 그러면 수건을 만약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장을 마련한다. 그럼 수건 500장을 엄마 아빠가 한 땀 한 땀 수건을 만들거나 거기에 또 뭐 우리 소현이의 돌을 축하합니다 여기 적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준비한 거냐? 잘 보셔야 돼요. 계약이 분명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간을 빌리는 계약도 필요하죠. 수건을 어떤 이 수건 제작하는 업체랑 계약을 맺는데, 그러면 계약은 누가 누구랑 맺는가 뒤에다 정리할 건데요. 계약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 뭐 갑과 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소현이의 엄마 아빠 당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건을 제작하는 업체 사장, 이게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뭐 그 토요일 날이 그냥 예를 들어 뭐 5월 17일이었다. 5월 17일 토요일 날 돌잔치가 12시부터 뭐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열릴 거니까 꼭 수건 좀 12시 이전에 여유 있게 뭐 11시까지 배송을 해달라. 아, 좋습니다. 저희는 절대 늦는 업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걱정할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12시가 다 돼도 수건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초조해지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12시 지나고 1시 지나고 2시 지나도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돌잔치 끝났어요. 멀리서 오신 손님들, 뭐 축하하러 오신 그 하객들한테 선물도 못 주고 그냥 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시 넘은 다음에 뒷정리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수건을 배송해줬다고 합시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막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도 들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아직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니요? 그냥 여러분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약속된 시간에 수건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아서 이 행사를 망친 거예요. 그럼 수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선생님 500장의 수건이니까 1년 365일 새로운 수건을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아니고 이미 다 하객들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 이거 못 삽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늦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 돌잔치에만 쓰일 수 있는 수건을 안 사신다는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요. 그럼 이거를 법률 관계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안 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즉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이번 강의 쭉 정리를 하는데요. 네, 꼭 한번 또 잘 왔어요. 이제 또 이게 그 작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큰 모습을 이제 선생님은 저기 삼촌이니까 나중에 또 지켜보면서 우리 소연이가 나중에 정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때 너무 오래 기간이 걸리겠는데요. 그때까지 선생님 EBS에서 강의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연이가 정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계약의 의미와 효력 뭐 쭉 순서대로 정리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번 강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일목요연하게 그 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게 어떨까. 자, 우선 제목은 계약의 이해죠. 계약의 이해. 계약을 맺는다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구조를 먼저 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는데 여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약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분석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정치와 법, 해당되는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조금 소개를 해보면, 일단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매. 그러니까 한글로는 똑같은데 이게 산다 판다 살 매자에 팔 매자니까 사고 파는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금전 대차 계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면 5단원에서 근로계약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누군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걸 헷갈리게 되면 문제를 뒤집어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계약의 당사자, 파는 사람을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고요. 금전대차 계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죠. 빌려주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돈 갚을 의무 있는 자를 채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자, 채무자는 금전대차 계약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폭넓게 쓰는데 금전대차 계약이 뭐예요? 금전대차 계약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은요, 사용자가 있어요. 그다음 피용자라는 말도 쓰겠지만 근로자 혹은 피용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약의 당사자인데 그럼 그런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자, 이렇게 해보죠. 만약에 여기 있는 당사자가 갑이라고 할게요. 갑. 여기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합시다라고 요청하는 걸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셔야 돼요. 청약이란 말은 계약할 것을 요청하는 걸 청약이라고 부르고요. 을, 좋아요, 승낙입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잖아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계약은 언제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계약 성립의 시기? 그러면 계약 성립의 시기는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전화통화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말로만 주고받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구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설마 구두를 사고 파는 계약? 감독님 너무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쉬시면 앞에까지 다 들린다는 거. 근데 가끔씩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EBS 제자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이게 말로 계약을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적어볼게요. 계약서 작성. 이게 필수적이지는 않다. 근데 요 좀 특이한 계약도 있어요. 근로계약은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근로계약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한 거죠. 계약의 성립 시기랑 계약서의 작성 시기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나중에 적어놓고서 뭐야 꼭 달라야 되는 거였어? 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기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좀 급한데 돈 좀 빌려줄래? 친구가 좋다. 뭐 얼마 정도면 되겠니? 그래서 뭐 10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래서 좋아.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빌려줄 때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리는 계약에서 그 계약서, 차용증이라는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지만 차용증을 쓰는 날이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차용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차용증을 쓴 그날이 아니고요. 돈 좀 빌려줄래? 좋아. 그렇게 의사표시 합치가 따를 때를 계약 성립 시기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성립 시기 정도만 된 거고요. 이제 우리 교재 보면 계약의 성립 시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인 청약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관련된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지만 계약서를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툼이 발생할 때 뭐 그 다툼이라고 하는 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돈을 빌려준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차용증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써있죠. 계약의 당사자, 누가 누구랑 계약을 맺고 있는지, 계약의 대상, 만약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집을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물,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계약서에 분명 밝혀져 있어야 되고요.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언제 지급할 것인가.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뭐 계약금은 얼마고 언제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언제, 뭐 잔금은 언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 일반적인 좀 표준적인 계약도 있겠지만 그 계약에 두 당사자들이 좀 특별하게 넣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은 좀 수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특약사항도 계약서에 넣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계약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쓴다, 구체적으로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그 다음 당사자 서명까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만, 계약서를 쓸 때 뭐 구체적으로 쓰는데 계약서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럼 만약에 서명이 빠졌다라고 합시다. 서명이 빠지면 계약이 효력이 없겠죠. 다시 한번, 계약서에 서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겠죠.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고르는 순간 틀립니다, 여러분. 왜요? 계약서에 서명이 빠졌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니까 계약서에 서명이 없다면 계약서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그 서명이 빠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맺은 적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해봤자 그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계약서에 서명이 빠졌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 법파트에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각종의 개념들, 이런 것도 전달해 드리지만 오답, 야 이거 고르면 큰일 나, 이건 함정이야, 이런 얘기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함정을 피하는 방법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본 적이 있을까요? 선생님도 돈을 빌려줘 본 적이 있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면서 받겠죠, 돌려주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약간 유치하지만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 저 친구한테 돈 빌려준 적이 있어요. 얼마 정도 빌려줘 봤어? 3,000원이요. 3,000원. 3,000원도 돈이죠, 돈.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친구야 너 급한데 3,000원만 빌려줄래? 청약입니다. 그러면 좋아. 그게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이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자, 그런데 유치하게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야 근데 친구야 3,000원 빌려주는데 나는 너를 믿지만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약을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치업법을 공부하는 친구로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니까 우리 계약서를 쓰는 게 어떨까? 친구도 좋아, 계약서 한번 써보지 뭐. 이거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뭐 적는 거예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계약서. 빌리는 금액 3,000원. 이자는 어떻게 해요? 이자. 여러분 이자 받아야 됩니까? 선생님 친구끼리 무슨 이자입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 이것도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야 나 너한테 이자 받을 생각 없는데 EBS 강의 보니까 꼭 이자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고요. 왜 이걸 자본주의라고 하냐?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여유 있는 돈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갈 때 그 대가가 지급되는 거, 이걸 이자라고 하는데 이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면 좋을까요? 일주일 뒤에 줄게. 일주일 뒤에 뭐 1% 정도? 3,000원에 1%니까 30원 정도 이자를 주렴. 그래 30원 정도야 뭐. 여러분 일주일에 1%면요 1년 단위로 계산하면 50%가 넘는 거예요. 그 절대 싼 이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 뒤에 30원의 이자를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서명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증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야 이제 계약서를 썼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이 계약을 한 적 없다, 계약서도 내가 쓴 게 아니다 라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지만 우리 정치자법에서 배운 공증까지 해보는 게 어떨까? 3,000원인데 공증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증인 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이 공적으로 증명한다의 줄임말이거든요. 공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면 공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재에 뭐라고 쓰였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한다, 줄여서 공증.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큰 글씨로 건물에 공증이라고 쓰여있는 걸 본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본 적 없는데요.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쭉 지나가다 보면 공증? 친구야 저기 가서 공증 받으면 되겠다. 변호사 사무실일 가능성이 큰데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오셨죠?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 계약서에 공증 받으러 왔습니다. 얼만데요? 3,000원이요. 3,000원. 그래 귀엽다. 한번 앉아봐라. 내가 공증을 해주마. 해서 그냥 공증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공증을 받는데 이런 얘기도 적혀 있어요. 계약의 효력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거 참 안 읽히죠. 근데 이런 거죠. 국가가 이 사람에게 공증인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변호사들에게 공증인 자격, 계약을 공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변호사가 공증한 건 이런 계약이 존재했고 이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믿어봄직하죠. 그런데 뒤에 게 잘 안 읽힐 거예요. 때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를 실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4번, 얘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때로는, 즉 때로는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증의 효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외우지 말라고 했죠. 과거 기출 문제는 이런 것들이 꽤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빠졌으니까, 때로는 어떤 거냐, 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집행력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겁니다. 약속된 날에 돈을 못 갚으면 이 계약서를 들고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재에는 그냥 때로는 이라고만 적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번을 외우지 마시고 공증보다 더 훨씬 강한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상당히 무서운 힘인데 3,000원을 일주일 뒤에 못 갚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계약서를 들고 법원에 찾아가요. 선생님 너무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법원에 찾아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걸 강제 집행하라 라고 하면 국가의 힘을 빌려서 3,000원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리갈 마인드라는 겁니까?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서 하는 거죠. 계약의 성립은 이때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걸 뭐 증명하기에 좀 용이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공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진실된 것으로 믿는 힘이 더 강력해질 것이고, 심지어 때로는 어떤 조건, 더 강력한 힘을 추가하게 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의 힘을 빌어 강제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구나까지 읽으시면 공증까지 됐습니다. 선생님, 전 배운 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공증받고 집행력 있는 공증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자까지 받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에서 보여드렸던 그 명언과도 충분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죠. 나중에 거두어 드릴 것이기에 우리는 이걸 한번 정리했고요. 그 내용 뒤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이제부터 내용이 확 또 어려워집니다. 방금까지는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얘기고, 이제 3번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있죠.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갖추어야 될 것인데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사자의 능력입니다. 이 당사자의 능력은, 선생님 제가 친구한테 3,000원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친구가 3,000원 빌려줄 능력이 있을까요?
지갑에 3,000원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자, 이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하려면 우선 어디부터 쫓아나가야 되느냐? 능력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능력 중에 하나를 우린 전에 배웠습니다. 민법 시작할 때. 자, A,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자연인의 경우 아직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죽은 사람, 이러면 권리 능력이 없죠. 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즉 생존하는 동안 자연인,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그 내용이 굳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권리 능력,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B,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자, 의사 능력은 무슨 뜻이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르는데요. 의사 무능력자를 이해하면 좀 더 내용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긴 한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 아주 어리다, 영유아. 너무 어려서 살아있긴 한데 이 계약을 맺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만취자가 있어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 선생님, 술을 아주 많이 마신 게 어느 정도인가요? 정도로 얘기해 주실래요? 뭐 소주로 말하면 몇 병인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사실입니다. 웃으니까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조금만 마셔도 만취합니다. 그럼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냥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헐값에 팔겠다는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만취한 상태로서 충분하게 자기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때 쓰는 말이 의사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주 어린 상태 혹은 만취한 상태가 아닌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춘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구나. 또는 심신상실, 정신 능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당시에 맺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무효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치자고요. 즉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따질 만한 게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행위 능력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않고 혼자만으로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여기 행위 능력은요, 혼자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건데,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에 세 종류가 있긴 한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표적으로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다음 강에서 미성년자의 계약만 따로 들여다보긴 할 건데 일단 나왔으니까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나이가 어리니까 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뭐 매매 계약만 계약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매매 계약, 고가의 물건을 팔거나 샀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적어볼게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그 법에 정해진 범위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고가의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다. 동의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긴 취소 가능, 위에는 무효인데 얘랑 얘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 결국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까지를 온전히 갖춘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일단 이거는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갖는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맺는 당사자의 능력이 필요한데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혹은 뭐 남의 아파트를 사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 즉 쉽게 말하면 성인이 됐어요. 19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기가 뭐 노트북도 비싼 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계약서의 이번엔 내용을 들여다볼 겁니다. 위에 있는 1번은 누가 계약을 맺고 있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따져봄. 근데 두 번째는요, 계약서의 내용, 계약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거냐,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적법한 거냐, 그 다음 사회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걸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계약 무효고요. 뭐 혹은 뭐 적법하지 않은 계약 무효겠죠.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거, 반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되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나와 있네요.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렸다. 이건 무효가 됩니다. 왜?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도박에 쓸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야,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맺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자, 이 정도까지면 어디까지 돼 있는 거냐?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 그리고 그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구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계약의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막 너무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볼 거고요. 자, 결국 이제 이 전반적인 이 그림에서 이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면 계약 성립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는 얘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채무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원래 여기 있는 채자가 한자로는 빚 채자입니다. 빚. 그런데 그 빚이라는 건 돈을 빌린 다음에 갚는 것만 빚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한 행위,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급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는 야, 돈 빌려간 거 빨리 갚아. 이것만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채권 채무예요. 아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주문한 대로 그 음식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음식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것도 살짝만 딱 쪼개서 기억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쪼개듯이 음식점에 갔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 끝나면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EBS 또 구내식당도 닫은 시간일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EBS 촬영하러 올 때마다 막 설레는 게 있어요. 가면 잘 먹지도 못하지만 가면 뭘 먹을 수 있다. 선생님 고향 음식인 고기국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고기국수. 근데 자주 먹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연 상태에서 아 맞아 EBS 근처에 가면 난 고기국수를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기국수 종류도 이렇게 있어요. 고기 비빔국수도 있고. 아 너무 힘든데요 이거 갑자기 먹는 얘기 나와가지고. 그럼 고기국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서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뭐 한 그릇에 8,000원이다. 그럼 당장 결제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주문하게 되면 원래 정해진 양, 정해진 식재료 그리고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맛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도 한데 선생님은 뭐 좀 입이 짧아서 이것저것 가리는 게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큰 도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익숙한 것만 먹는데 어떤 경우엔 자기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분명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는 오이를 못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새우 못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새우가 들어가면 자기 알레르기가 딱 있으니까 새우를 빼달라고 주문했어요. 새우를 빼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만약에 종업원이 실수하거나 뭐 귀찮아가지고 새우를 안 빼고 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주문한 요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새우를 빼달라고 했는데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죠. 그럴 때를 뭐라고 하는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돌잔치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수건을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오전 11시까지 배송해 달라 500장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수건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거기다가 문구는 이걸 좀 놔달라라고 해가지고 주문했다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11시를 못 맞췄다. 훌쩍 11시 넘은 훌쩍 시간이 많이 지날 때 그때 와서 가져왔다. 그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은 여기 발생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없던 거로 하거나 혹은 계약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 이행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아니면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느냐? 채무불이행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요건과 효과라는 이 두 표현을 꼭 살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건과 효과. 그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이 효력 발생하겠죠. 그럼 계약이 효력 발생한다는 건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이거는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채권 채무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 이런 계약을 맺는다. 이것도 좀 쪼개볼게요. 친구야 돈 좀 빌려줄래? 요청했어요. 좋아.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빌려줄까? 통장으로 입금해 줄래? 몇 시 정도까지? 오후 4시까지 통장으로 입금해 줘. 계약이 성립했죠. 그러면 돈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도 4시까지는 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돈 빌려가는 사람도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야 너 아까 4시까지 입금해 준다면서 왜 입금 안 해? 빨리 입금 좀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항상 권리와 의무가 대체로 붙어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떤 건 권리만 있는 것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것도 없진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붙어 다니는구나. 결국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걸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선생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 하신 거예요? 제 마지막 100페이지 마지막 보니까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 자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걸 계약의 이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밑에 채무불이행은요.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이행을 강제한다. 그리고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 해제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선생님 왜 가운데 있는 무효와 취소는 안 해주십니까?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읽기 자료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할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 교재에 100페이지 요 내용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긴 했는데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읽고 복습하겠습니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 판단 능력이죠. 정신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표시하세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에 서명했다. 무효입니다.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적어볼게요. 취소 가능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화법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 취소 가능이란 말을 쓰는 거 한 2가지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팔았다 샀다. 이걸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다음 강의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바로 가면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것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문장이 바로 뒤에 이어질 텐데 참 질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효랑 취소? 이것도 뭔가 그냥 없던 거? 뭐 이런 느낌이고 취소? 이것도 뭔가 없애버리는 거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 무효라고 하는 건 그냥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인이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시해보세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의 집을 헐값에 팔겠다. 이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 그런데 취소는 무슨 뜻이냐?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행위 시에는 여기서부터 표시하세요. 행위 시에는 일단 효력이 인정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이 말도 어렵죠. 시간을 되돌려라는 뜻인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짐.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마법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법 카드. 그럼 그 마법 카드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카드를 안 쓰고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그 카드를 뿅 하고 쓰잖아요. 쓰면 말처럼 마법처럼 시간이 쑥 되돌아가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칠 수 있는 걸 취소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취소권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마법 카드만 생각하세요. 마법 카드를 갖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처음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효력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취소권이라는 이 마법 카드를 누군가 갖고 있는데 그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그냥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근데 마법 카드를 쓰잖아요. 마법 카드를 써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때로 돌아가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겠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취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 특히나 이걸 다음 강에서 좀 쪼개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이 미성년자다, 19세 미만이다 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저 그냥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버스 타고 있는데요. 밥도 사 먹고 책도 사보는데요. 그렇죠. 그런 건 전부 다 효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부모님께 선물로 받은 고가의 태블릿이 있어요. EBS 열심히 봐. 그래서 태블릿을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코인 노래방 가기 위해서 코인 노래방 노래방에 코인이 필요한데 코인이 없어가지고 그 태블릿을 팔아버렸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면 마법 카드를 통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좀 사회생활이 적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좀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법 카드 한 장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즉 마법 카드 한 장씩을 주고 이게 나중에 사기였어? 그러면 나 안 사. 이렇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예로 푸셔야 돼요. 여기는 사례도 푸셔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효과죠, 효과. 취소권을 행사하면, 즉 마법 카드를 쓰면 시간을 되돌려서, 소급이란 말은 시간을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했으면 해서 이번 강 완강 코드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계약의 무효, 취소에 뭐 뜻도 적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막 화낼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사례 정도만 일단 적어보시고요. 위에 것과 밑에 것이 혹시라도 섞여 있으면 얘는 무효 사유야, 얘는 취소 사유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01페이지에 가면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은 읽기 자료 2개를 분석하면서 마무리할 건데, 계약의 성립 시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죠. 2020년 2월 1일 갑은 을에게 급히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을은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요 다음 날이네요.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2월 5일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돈을 주기로 했다. 언제 성립했습니까? 3천만 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은 언제 성립한 겁니까? 2월 1일 날인가요? 아니죠. 2월 1일 날은 청약 정도가 된 거죠. 아직 승낙을 안 한 상태니까 2월 3일 날 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낙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 시기 2월 3일입니다. 2월 5일 날 갑과 을은 만나서 금전 차용 계약서를 썼다. 금전 차용 계약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금전 대차 계약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연 5% 이자로. 벌써 여기도 이자를 받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요때 갚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 다음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냈다. 이날은 그냥 빌려주기로 한 3천만 원 보낸 날이고요. 계약 성립은 2월 3일.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네요. 2020년 2월 3일에 갑과 을 간 금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됐죠? 다음 계약서의 예시. 금전 차용 계약서, 차용증, 차용 계약서 비슷하게 쓰는데 여기 채권자가 A고요. 채무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돈을 빌려준 겁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거고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죠. 금액 5천만 원, 연 5%, 변제 기일 2021년 7월 16일까지란 뜻이죠. 그래서 변제 기일, 변제일이라고도 하는데 돈 갚을 날 혹은 채무를 이행할 날. 변제 방법도 쓰여 있네요. A와 B는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채권자 A, 채무자 B. 여기 서명 최적 팍. 선생님 이거 낙서 아닌가요? 네, 선생님의 서명입니다. 밑에 돈을 빌릴 때 쓰는 금전 차용 계약서는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아주 양식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어요. 다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가야 한다. 쭉 한번 읽어보고요. 서명 또는 도장을 받는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 공증 받을 수도 있다. 이걸 받아둔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101페이지까지 됐죠. 자, 우리 다음 강에는요. 미성년자의 계약을 이어서 확인을 할 겁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